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4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안녕하세요.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 솔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랑입니다. 네, 이을입니다. 이중삼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조잘조잘 내리는 아침인데요. 저희는 되게 슬픈 얘기를 전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써니 선영님께서 세종시에서 아침 7시 20분에 차를 몰고 오셨는데 아직도 도착을 못 하셨다는 슬픈 얘기로 오늘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녹음하는 오늘이 추석 연휴 바로 전날이다 보니까 게다가 비까지 오고 그래서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써니 선영님의 목소리는 다음 시간에 들으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써니 선영님의 팬들께서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 기다려주세요. 네, 진짜 9월이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저희가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면요. 왜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으려면 정말 미친 듯이 발을 놀린다고 하잖아요. 딱 저희가 그 모양이었거든요. 우아하게 그렇게 떠 있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9월에 큰 행사를 2개나 치렀습니다. 저희 한국여성노동자회가 31주년이 되는 해여서 31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후원의 밤을 했어요. 심포지엄 제목이 성평등 곱하기 노동, 운동에 도전하다 였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역사를 운동론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한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심포지엄 발제를 하는 바람에 상반기를 온통 그 발제를 쓰느라고 다 날리고서 이제 털고 나니까 진짜 속이 시원해요.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심포지엄 진짜 준비하시느라 솔키가 엄청 고생이 많으셨고 거의 책 한 권 되는 분량. 소책자보다 조금 더 두꺼운,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책 같은 분량을 다 혼자 쓰시느라, 물론 이제 같이 토론하고 내용을 같이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집필하시는 되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심포지움에 근데 저희가 하면서, 진짜, 근데 우리 여성 노동자 회의 운동, 그러니까 뭐 여성 노동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심포지엄 했는데 막 한 30명 앉아있고 막 이러면 막 150명 들어가는 그런 데 빌려놔가지고 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신기하게 진짜 한 80명 정도 오겠지라고, 많이 오면 80명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꽉 차게 막 나중에 의자가 없어가고 막 더 깔고 이럴 정도로 진짜 많이 오셨고,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평등 노동에 대한 욕구 혹은 어떤 관심도 이런 게 정말 많이 높아졌구나.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페미니즘 이런 게 그러니까 단순히가 아니죠. 단순하게 페미니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내 삶의 곳곳에, 그러니까 일하는 곳 이런 것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시게 되고 있구나.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때에 이제 했던 것은 이제 한국여성노동자회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가열차게 활동했던 뭐 빈곤의 문제, 그다음에 보육 문제, 돌봄 가사노동 문제, 뭐 최저임금 문제, 성별임금 격차 이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열심히 하고 싸워왔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풀었고, 그래서 결국 그거죠. 비과시화된 여성 노동자의 일과 삶을 좀 더 드러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성평등 노동 운동이라는 것을 펼쳐왔다라는 이야기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팟캐스트 얘기도 정말 했었네요. 갖고 팟캐스트를 우리가 왜 했냐 다 아시겠지만은 페미니즘의 언어로서 만들어지는 그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고, 거기다 이제 페미니즘과 노동을 같이 붙여서 하는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팟캐스트 등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개발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이 심포지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토론자로 함께해 주신 연세대 김현미 교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책을 내자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김현민 선생님도 원고를 좀 정리를 해서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조만간 논의를 시작해서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그 페이스북에 왜 발제문이랑 뭐 네네네. 발제 내용이랑 이렇게 조금씩 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그날만 올리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 네, 올리신 거예요. 내용이 되게 많아서. 좋았어요. 근데 진짜 역사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재밌었고 책으로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상품성이 있어야 되니까 또. 사실은 역사는 정사보단 야사가 재밌잖아요. 그 책에는 짜잘짜잘한 투쟁들도 꼭 들어가게 바랍니다. 이 짜잘짜잘한 투쟁이 계속 제 발목을 잡는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되게, 저희가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투쟁들, 뭐 그런 투쟁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조금 주도성을 가지고서 했던 투쟁들, 이런 외부 연대 투쟁들은 그런 식으로 중심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지면이 너무 짧다 보니까. 너무 투쟁 연대를 사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지면 눈치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정된 지면을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왜 그러셨어요, 솔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은 그 내용 안에는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함께한 연대투쟁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발제자셨죠. 발제자로 앉아 계시면서 전국여성노동조합과의 투쟁은 자잘자잘한 투쟁이었나 봅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야, 솔키가 그때 자잘자잘한 건 넣지 않았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우리 자잘자잘한 거냐 이렇게 얘기된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제 머릿속에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사실 우리 사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강해가지고 그게 연대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잘 정리가 안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심포지움에서 이제 솔키가 메인 발제를 했지만은 그 전국 여성노동조합과 한국 돌봄협동조합 이렇게 두 곳에서도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여성노동자회가 이제 인큐베이팅해서 만들었던 조직들이잖아요. 전국 여성노동조합은 이제 여성노동자들만의 어떤 조합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던, 그래서 저희가 사람도 되고 돈도 되고 뭐 활동력도 되고 이렇게 했던 단체여서 그래서 이제 발제를 해주셨던 거고, 또 한국 돌봄협동조합도 여성의 그 돌봄 노동들, 가사 노동들, 육아 뭐 이런 노동들 이런 것들이 다 가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또 만들었던 단체인데 거기서도 이제 와서 발제를 해주셨죠. 네. 그렇게 해서 잘 맞췄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뭐 신입활동가로서 연호의 역사를 이제 책으로만 이렇게 봤었던 게 있고 그게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심포지움에서 들으니까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정말 멋진 곳에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하면서 뿌듯했다는. 힘드셨지만 그래도 진짜 정말 의미 있으셨죠. 이렇게 자뻑을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31년 만에 처음 후원의 밤이란 걸 했어요. 네. 네.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선배들께 듣기로는 뭐 후원 주점이랄지 아니면은 뭐 바자회랄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도 이제 사업비가 100% 후원 회원의 어떤 회비나 이런 것도 이제 충당이 안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재정 사업을 가끔 매년 하고 있긴 했었는데 어떤 후원의 밤 해갖고 이제 뭐 공연도 있고 활동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손님들도 많이 초청해서 하는 그런 행사는 31년 만에 처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원의 밤을 준비하느라 또 정말 막 새벽 3, 4시에 들어가고 아니면 아침에 일찍 와서 뭐 일하고 뭐 주말 내내 막 와서 일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이리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노동 착취가 일상화된 조직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그렇진 않은데 반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정말 근데 그러긴 했어요. 6명밖에 안 되는 상근자가 6명밖에 안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의 이 상근 인력 규모에 비해서는 되게 큰 행사를 그래서 이제 30년 만에 처음 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저는 감동의 밤이었습니다. 네, 너무나 그것도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스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원의 밤 행사 당일에 이제 막 그런 공연과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두 분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6명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랐고,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 긴 역사 동안 한 많은 일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그 지역에서 또 뭐 돌봄 쪽에서 또 그 여성 노동조합 나름대로 이렇게 되게 많이 가지가 뻗어나가 있는데 한국 연호가 그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보여주셨고 또 다양한 포지션에 있는 다양한 세대의 분들이 나오셔서 연호와 얽힌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었고 보통 그런 데 가면은 무대 행사 같은 거 잘 안 보고 뭐 다들 막 핸드폰 보고 있거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진짜. 밥도 맛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나왔던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 이을이 만들었나요? 네.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네. 너무 좋았고요.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당일 도움 역할이 사진 찍어주는 거였는데 다들 그 사진 찍으면서도 좋아하셨고 항상 이제 지금은 여성 노조에 있지만 여성 노조와 여성 노동자회가 항상 함께 해왔던 많은 일들이 앞으로도 쭉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여성 노동자회를 통해서 여성 노동 운동을 접했는데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사실은 여성 노동이 다 있는 영역들이에요. 아이를 낳는 거, 키우는 거, 돌보는 거,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 여성 노동자회, 여성 노동조합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에 참 감사하고 또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후원의 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주 이미지는 사실은 저희 대학생 자원활동가님께서 원래 이미지를 메인 이미지? 를 만들어 주셨고 이을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바리에이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셨고 뭐 음악을 정말 기꺼이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다시피 해가지고 편곡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맞아요. 당일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였고 정말 너무나 기꺼이 자기의 재능과 시간과 노력들을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원의 밤에서 이제 우리 주변의 지지자들을 확인을 하고 난 후에 한 가지 바람이 또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실체를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을당이 이제 다운로드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운로드 수에 비해서 이제 후기와 이 댓글이 많이 좀 올라가지 않고 있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여성주의 타로 강사님이신 진아지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진아지사님께서 저희 을당의 애청자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방송을 어제 업로드하고 오늘 만나 뵀는데 그 방송을 들으셨다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청취자를 직접 만나게 되다니 너무 제가 기뻐가지고 근데 후기나 소감을 좀 남겨주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끄러워서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을당 애청자님들은 샤이 애청자가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과 후기 그리고 소감들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방송 방향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뭐 SNS, 그러니까 한국 여성 노동자회 뭐 트위터나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올라가면은 이제 홍보를 같이 하니까 거기다가 이번 편 들었는데 이거 들었는데 뭐 어땠다, 좋았다, 뭐 혹은 뭐 이게 부족했다, 이게 더 알고 싶다 이런 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문도 좀 많이 내주세요. 네, 얼마 없잖아요. 페미니즘 이
콘텐츠가 별로 없고 또 성평등 노동 본격 성평등 노동 방송은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호가 우리 방송이 다운로드 수가 많아지는 게 그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페미니즘 그 팟캐스트가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다 나타났다가 이제 사라지고 나타났다 지속이 안 사라지고 됐구나. 지속되는 게 울당이랑 그 민우의 팟캐스트, 해장 상담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꾸준히 하니까 한우물을 파는 네, 한우물을 파니 이렇게 효과가 있군요. 정진하겠습니다. 네. 한국여성 노동자회는 이렇게 바쁘게 보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 얘기만 너무 길게 많이 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요새 주로 집에 집거하면서 제가 2달 동안 피부병을 앓으면서 지금 한 이제 90% 정도 진짜 좀 나으신 것 같아요. 치유가 됐는데 아직 뭐 이제 뭐 안 좋은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좀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서 좀 여태까지 제가 에너지를 막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쓰면서 살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병이 좀 나에게 왜 왔을까를 성찰해 보니까 좀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는 게 이제 그 좀 한계에 다다랐고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이제 청년이 아니다. 중년이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서 그리고 몸을 잘 돌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알아차림. 명상. 요새 명상도 하고 좀 계속 그 일기도 쓰고 이제 천천히 어차피 빨리 걷지도 못하니까 발에 피부병 때문에 천천히 걸으면서 사색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가올 중년을 잘 맞이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인생에 뭔가 한 고비를 넘기신 것 같은 말씀이셨네요.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네, 우리 이중삼중님은? 네, 저는 그냥 요즘의 생활은 그냥 북새통 같아요. 북새통. 그러니까 저희 현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교섭들이 다 시작이 되거나 이렇게 진행 중이어서 이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일들도 굉장히 바빠졌고 제가 8월 되니까 지금 이혼이 성립된 지 4개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축소된 가정의 구성원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달라지는 것들에 몸과 마음이 적응하는 시간들이 좀 지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또 아이랑 함께 있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북새통인 거죠. 저는 페이스북도 보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지 하는 거더라. 뭐 이런 거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아이고. 네, 31주년 행사에서 유일하게 무대에 집중하지 않은 이중삼중님의 따님. 그렇죠. 많이 놀라셨죠. 아니 이제 그 만화를 보고 싶어서 만화를 보여줬는데 무대 행사가 시작되니까 자기가 그 안에는 있어야겠고 행사가 시작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한테는 만화에 방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테이블 밑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저는 밖에서 스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란 것 같은데 나랑님이 그 테이블 아니 그 옆 테이블이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네 핸드폰 확인 좀 해봐 이러다가 테이블 볼을 딱 들춰보니 거기 계셨다고 하는데. 이런 숨은 복병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중삼중님의 이혼 축하 파티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네. 그래요. 두 분 다 뭔가 이제 인생의 고비를 넘겼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군요. 이렇게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 미즈라고 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1986년도에 묶은 책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가지고 성별 노동 분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 읽어보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익숙한 이야기들로부터 태고적 역사적 사실을 뒤집는 어떤 복잡한 이야기들까지 오늘날 자본주의 운영에 있어서 가부장제가 필수적이고 그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역사적 사실들과 함께 여러 저작들을 통해 꼼꼼히 쓴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다들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페미니스트라면은 세상을, 역사를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딱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얘기할 때 젠더 관점이 없이 쓰여진 역사서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마리아 미즈는 거장이 아닐까. 이 젠더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정말 바라봐줬고, 그래서 그런 이론을,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가부장제적 착취 혹은 뭐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를 이렇게 관통해주는 어떤 큰 이론 틀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정말 머모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책의 주요 관점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두 개의 다른 체제가 아니라 같이 둘이서 계속 역동적인 어떤 이 결속 관계를 가지고선 착취를 해오고 있다. 많은 뭐 여성과 뭐 약자와 뭐 식민지민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페미니즘 운동에서 가부장제의 철폐를 요구하고 주장하는 페미니즘 운동에서 노동의 문제 혹은 자본주의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순간 이렇게 삭제한 것이, 운동의 관점에서 삭제한 것이 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관점이 너무,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랑 되게 맞으니까 되게 이렇게 정말 너무 이제 좋더라고요. 좋고, 또 한편으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걸면서 한국사에서 운동하고 있는 한국연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깔때기입니까? 네. 기승전 연호님. 저 진짜 근데 사실 그랬어요. 이 비판에 우리는 속하지 않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보통은 책을 읽을 때 좀 기억에 남는 부분 줄을 그으면서 읽는 편인데, 줄을 그으면서 안 그을 부분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다 좀 확확 와닿는 이야기들이었고, 굉장히 새롭게 막 이제 분석도 잘 하시고 너무 이제 훌륭한 책인데 제 고민은 이제 어쨌든 역사에서 쭉 비롯돼가지고 이 책을 고민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 시점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어떤 대안을 내가 만들면서 살고 있나? 저는 항상 그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식민화와 가정주부와 뭐 세계 옷이 왜 싼지, 왜 우리가 입는 옷이 싼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옷을 만들어 입을 수는 없잖아요. 자급자족할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 근데 마리아 미즈는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급자족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왜 가부장제의 기원에 대해서는 대학교 때 동기들과 선배들과 후배들과 마르크스 원정 가지고 세미나 하면서 엥겔스가 쓴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그거 많이 읽었잖아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 네. 그러고 나서는 사실 가부장제의 기원에 대한 다른 이론서는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다였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처음 접했는데, 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이 원시적인 축적을 할 때 폭력을 통해서 다른 영토를 식민화하고 약탈했고, 이런 폭력이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국한된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마리아 미즈 같은 경우에는 여성, 식민지, 자연에 대한 폭력과 원시적 축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게 자본주의의 본질이자 심장이다, 이 사실을 이제 이론적으로 좀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자본이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고, 여성이나 어떤 식민지, 자연에 대한 이런 폭력과 착취가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를 지금 세계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여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을 하고 있고, 이제 자연은
이런 기후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상 이게 이 체제가 이 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또 동물들은 또 여러 가지 뭐 구제역이나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의 창궐을 통해서 이게 부당하다는 것을 좀 온 세계가 절절 끓으면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앵글스가 그 얘기했잖아요.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 마리아 미즈는 더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있죠. 더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어떤 우리가 기존의 역사에서 배워왔던 어떤 성별 노동 분업이 그렇게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합리적이며 굉장히 온당하며 따뜻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학자가 몇이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었고 또 한편으로 저는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왜 마리아 미즈 같은 학자가 없을까라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민지여서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3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마리아 미즈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역사의 그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딱히 거기에 들어맞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조선시대나 그다음에 삼국시대나 이때의 어떤 여성들의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페미니즘 관점으로 고찰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흘러왔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페미니즘 관점에서 누군가 좀 풀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좀 최근에 어쨌든 근대,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기, 그 다음에 근대 시기의 여성들의 역사를 막 발굴하는 노력이 최근에 좀 되고, 최근 몇 년 동안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렇습니다. 저희 서문에 있던 거 한번 잠깐 얘기를 읽어드리고 싶네요. 이 책의 중요한 어떤 질문인데 이 서문에 있는 얘기인데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어떤 관계인가? 이들은 두 개의 체제인가 하나의 체제인가? 가부장적인 착취와 종속은 계속되는 축적에 기초한 경제체제를 위해서 필수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서열적이고 착취적인 젠더 관계 없이도 이런 축적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은 그 모든 봉건적, 가부장적, 후진적 관계를 일소하겠다는 근대성의 위대한 공약이 왜 여성 문제로만 오면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왜 젠더 사이의 가부장적 관계는 폐지되지 않고 남아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책은 시작하고 있으니 여기에 그 대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출판사에서 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마리아 미즈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마리아 미즈는 이 독일 쾰른 대학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 93년에 퇴임했고요. 오랜 기간 인도에서 작업을 하였고 1960년대 말부터 여성운동과 여성연구를 활발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페미니스트죠. 그리고 환경과 세계 개발 문제에 대해서 또 이 페미니스트로서 되게 여러 가지 책과 논문을 써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퇴임 후에는 여성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운동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 저작으로는 인도 여성과 가부장제, 그다음에 에코페미니즘,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그리고 오늘 이제 다룰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이런 책들을 쓰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념을 살짝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생산과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산노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잉여 가치를 생산을 하는 노동을 생산노동이라고 하고, 재생산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노동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뒷받침하는 그런 노동들을 재생산노동이라고 해왔는데, 예를 들면 가사노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를 돌보는 노동이라든가 이런 노동들이 재생산노동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마리아 미즈의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것이 재생산노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재생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 노동의 어떤 부차적인 개념으로서 보조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재생산 노동도 사실은 생산 노동의 하나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라고 하는 질문을 마리아 미즈는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번역서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대안적인 다른 단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릴 때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하시고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별노동 분업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성별노동 분업은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흔히 아시다시피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물학적인 차이가 컸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이 책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별 노동 분업을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이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생물학적 차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별 노동 분업에 대해서 마리아 미즈는 이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억압적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지만이 이 세계를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것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이데올로기적 편향 속에서 이 어떤 차별이 사실 차이로 인정되어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현실에서의 어떤 권력 관계의 차이, 이 차이가 차별이고 불평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생물학적 결정론적 어떤 입장에서 막 반박들을 해올 때 좀 곤란하셨던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실제로 뭐 우리 사회에서 남성은 계속 힘을 쓰고 근육이 만들어지는 이제 방식으로 사회화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뭐 남성이 무거운 걸 잘 든다던가 여성은 더 그 힘에 붙인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쩌다 보면 이제 반박하다 보면은 말이 막힐 때가 있고 저는 이제 예전에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조립 공정, 조립 라인의 대부분의 일들을 다 남성이 하는데 사실 나사나 어떤 부품들을 갖다가 끼우는 거는 얼마든지 여성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만들어진 범퍼 같은 거를 옮긴다거나 자기 그 부품을 다 받고 그런 범퍼를 옮긴다거나 어떤 한 자동차 그 조립 부위를 옮긴다거나 하는 일은 여성들이 그렇게 편하게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모든 남성이 다 그 범퍼를 옮기기에 용이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모든 여성이 그 범퍼를 옮기기에 모자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얘기를 우리는 항상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왔다. 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사실 그쵸. 평균이라는 것도 어떤 모집단의 평균을 낸 건데 그 모집단이 누구였느냐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남성 간의 차이가 더 클 수도 있고 여성 간의 서로의 차이가 더 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차별을 위해서 차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저희 그 자원활동가인 마라가 예전에 해줬던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자기가 그 영화관에서 일을 했었대요. 근데 그 알바를 하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앞쪽에서 접객하면서 하는 일은 다 여성들이 하고 남성들은 좀 이렇게 별로 일을 그러니까 상시적으로는 안 하고 있다가 뭐 옮기거나 할 때만 이제 남성이 저 잘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것들을 옮기는 어떤 이 기계 혹은 설비 이런 것들이 남성의 신체에도 맞춰서 제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갖다가 넣고 이렇게 뭐 부어 놓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 너무 이렇게 높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으면은 자기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도 이제 기술의 발전 혹은 이 일상 공간의 설계도 사실은 좀 그렇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더 성별 노동 분업을 좀 이렇게 더
예, 지지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들었어요. 저는 또 이제 집에서 보면은 다 주방이 있잖아요. 주방이 있는데 싱크대의 높이가 사실은 키가 큰 사람들한테는 너무 낮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주로 이제 키가 큰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 서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더 주방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가구의 높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싱크대나 세면대도 가끔 보면은 이게 한국의 어떤 여성, 한국의 남성을 기준으로 했다기보다 약간 서구에서 들어온 건 서구 기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기로는 싱크대가 다 저한테 높거나 요즘은 평균 신장이 더 커지니까 요즘 나오는 변기들은 앉으면 다리가 땅에 잘 안 닿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네, 이 네, 평균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못 미치는 사람은 계속 일정 부분에 불편함을 안고 가는데 이 평균을 누가 정하고 그러니까. 이 평균이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어쨌든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네, 네. 저는 이제 애가 딱 태어났을 때 애를 데리고 집에 와서 목욕을 처음 시키는데 애들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쭈글쭈글하고 피부도 빨갛고 그래서 살도 별로 없고 이제 붓기가 좀 빠지니까 약간 살이 좀 쪼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면서 애를 막 시키는데 마치 이제 우리 아이의 모습이 그 시장을 통해 걸려있는 통닭처럼 무슨 그 통닭이 뭔지 아세요? 바베큐 통닭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알아요. 네. 꼭 그런 완전히 이건 모성파괴 반응 그런 같은 느낌이 나서 이제 목욕을 시키면서 그때 우리 친정 어머니가 와 계셨는데 엄마 그 시장에 있는 그 통닭 같다라고 했더니 우리 엄마가 너는 엄마가 돼가지고 애한테 무슨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엄마들은 저렇게 얘기하면 엄청 혼나죠. 네, 그래서 그게 혼날 일이 아니라 그 내 사실적 느낌을 묘사일 얘기했는데 뿐인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모성애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굉장히 이제 욕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게 팩트잖아요, 사실. 자기가 느낀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뭐 모성애가 없다느니 뭐 모성 본능이 결여됐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아유. 약간 터부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이란 걸 해보니까 너무 이 성차별을 당연한 차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들 들으시는 분들은 뭐 아실 것 같은데 요리를 나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콩나물 무침 같은 거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남편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왜 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 맞아. 아이도 나도 처음 낳았는데 오히려 배가 아파서 낳은 건 난데 몸도 불편한데 왜 내가 더 예뻐하고 내가 더 잘 볼 거라고 생각할까? 나도 앉는 게 힘든데. 근데 그런 게 너무 당연하게 막 부과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역시 우리가 겪고 있던 이런 답답함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 지난 한 세기 동안 사회과학자들이 내놓은 설명들을 보면 이게 삶의 생산과 재생산에서 여성의 몫은 흔히 여성의 생물학적 혹은 자연적 기능으로 정해지고 따라서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은 여성의 생리활동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읽으면서도 막 화가 나는데 여성의 가사와 육아는 출산했다는 사실과 연결된 것이므로 자연이 여성에게 자궁을 주었다는 사실과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포유류들이 의식 없이 생산하듯이 여성들의 출산 육아의 과정도 통제하지 않는 자연의 활동으로 기존의 사회과학 이론들이 봐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제 비판을 네네. 미아리비지가 분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설명들 때문에 여성의 출산과 육아 그리고 가사노동을 노동활동으로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사실 다 노동이에요.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 책의 설명도 그렇고 자연적 활동이 아니라 정말 노동인 거죠. 중노동. 여성들의 임신, 출산, 육아가 그리고 가사노동이 사회적 노동이 아니고 자연활동이라는 이 기존의 사회학 이론가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들이 결국은 성차별을 합리화하는 이론 뭐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즈는 자연, 노동, 성별 노동 분업, 가족, 생산성 등의 개념이 이미 지배적인 성차별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점령되어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출산은 자본주의의 생산 노동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시대에 행해진 생산 노동의 영원한 전제 조건이고 무의식적인 자연적 활동이 아니라 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신, 출산 등 생명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여성의 노동은 무의식적으로 자연활동으로 치부되면 안 된다. 되게 의식적이고 인류가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역사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그래서 사회적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마리아 미즈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자궁을 갖고 있기 때문에든 어쨌든 간에 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래서 돌보고 하는 그 과정이 여성의 몸 자체가 그렇게 사회적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사회를 형성하는 그 생산활동, 재생산이 아니라 생산활동을 여성이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사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막 그게 자연이다.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책에서도 나오지만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그저 키우는 게 아니죠. 과거의 여성들은 생식력이나 생산력, 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전 어머니들의 경험을 딸들에게 전수를 해줬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몸이 이 능력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죠. 주변 그 여성들만 봐도 애를 언제 가질 건지 자기의 생애사와 그 아빠가 될 사람들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출산의 시기를 정하고 어떻게 낳고 키우는지 책을 보고 주변 선배 엄마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전수가 없으면은 아이를 낳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키우는 거는 엄청 힘들 거라는 게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여성이 이게 자연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실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습득한다는 게 이제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아주 오랜 시절 낙태 이런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도 여성들이 산화 조절을 비롯해서 자기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배워 나갔다라고 합니다. 채집, 사냥을 하며 살았던 원시 집단들은 출산과 자녀 수를 제한하는 다양한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임이 되게 하는 약초라든지 아니면 애가 생겼을 때 자연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어떤 약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 피임법의 전신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정자의 활동성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활용하고 수유기간을 길게 가지면 사실 수유기간에는 임신이 될 확률이 낮으니까 수유기간을 길게 가지면서 자신들의 생산력을 통제하고 의식적으로 전유했던 거죠. 오늘 이 방송에서는 앞부분의 극히 일부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시점에서 잠깐 이 책의 중간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어떤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방법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는 그것들을 잘 몰라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녀사냥 시기에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여성들을 모조리 다 살해해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마녀 사냥은 사실은 국가가 부를 불리는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철저하게 종속시키고 복속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마리아 미즈는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주장들은 마리아 미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여성 학자들도 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마녀사냥 파트가 상당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3장이죠, 3장. 네. 아니 저는 그 넷플릭스에서 혹시 아웃랜더라는 아니요, 봐야겠다. 네, 아니요. 뭔가요? 그거 신박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보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 여성향 하이틴 로맨스 같은 봐야겠는데요. 봐야겠는데. 그래서 뭔가 그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제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결국 이제 남성이 와서 구해주는 약간 그런 좀 판타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도 시즌 100기 안 봤는데 여성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원래 여성이 살던 그 시기가 그 이제 그 2차 대전 끝났을 때 그때 시기인데 어떤 힘에 의해서 중세 시대로 가서 살게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간호사였거든요. 그래서 뭐 전쟁 중에 이제 막 병사들도 돌보고 막 그랬는데 그 이제 중세 시대로 갔을 때
그런 거에 되게 능하잖아요. 사람을 고치고 아픈 사람 고치고 그래서 이제 마녀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간호사였으니까 뭐 여러 가지 약초들이나 이런 거의 효능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 시기로 돌아가서도 이제 그런 뭐 약초들을 막 빻아서 사람을 치료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필요할 때는 되게 도움을 구하면서도 뭔가 어떤 조금만 이 사람이 공동체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마녀로 계속 몰아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위기에 처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심판을 하고 그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장면도 거기에다 그 여자 주인공은 아닌데 다른 여성을 장면도 나와요.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법학이 왜 발전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너무 많은 얘기는 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넘어갈게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별 노동 분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일의 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하고 서열이 있는 어떤 착취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배와 착취의 관계, 불균형하고 서열적인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 미즈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배 관계는 남성이 무기를 독점을 하고 이를 통해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마리아 미즈는 얘기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여성이 채집이나 경작을 통해서 우월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사냥은 되게 위험도가 높은 경제활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운이 안 받쳐주면 남성은 빈손으로 돌아오기 십상이었죠. 그래서 사회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사실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거는 남성 사냥꾼보다는 여성 채집자들 덕분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는데요. 현존하는 사냥꾼과 채집자 내에서도 지금 어떤 볼 수 있는 사냥꾼과 채집자 내에서도 여성이 양식의 80%를 제공하고 남성은 사냥으로 극히 일부만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냥은 뭐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처럼 경제적인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띠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식량의 대부분을 공급한 것은 여성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남성이 무기를 독점하게 되면서 자연과 여성에 대한 착취와 지배 관계를 만들 수 있었고 그걸 지금까지도 유지해 오고 있는 거다라고 미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랑 다른 거죠. 여성은 채집, 남성은 수렵 여기에 특화돼서 이렇게 성별 분업이 돼서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온 거다. 이런 식의 어떤 평화로운 성별 분업이 아니었다는 거를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마리아 미즈는 그러니까 왜 채집, 왜 사냥 이렇게 분리되었냐라는 그 왜라는 질문을 계속 파고드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재밌고 또 너무나 유익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책을 잠깐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여성이 채집자와 초기 경작자로서의 우월한 경제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서열이 있고 착취적인 남녀관계가 수립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에 여전히 직면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썼다 이런 것이고 152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또 부분 읽어드릴 텐데요. 일부 남성은 특별한 사냥 도구를 개발했다. 적절한 무기, 발사체, 활과 화살의 발명은 동물을 죽이는 것이 사회의 한 부분, 주로 남성의 전문 분야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들은 동물을 죽이는 데만 사용되지 않고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에 그 중요성이 있다. 바로 이런 사냥도구의 성격이 이후 불평등하고 착취적인 사회적 관계들 뿐만 아니라 남성의 생산성이 더욱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기를 제공하는 사냥꾼이 공동체의 영양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그런 발전이 나온 것은 사실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남성들이 이 무기를 독점하고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남성 지배가
서서히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완성된 시기, 남성 지배가 온전히 가능해진 시기는 봉건제와 자본주의 시대에 와서였다라고 합니다. 사냥도구에 사용하고 그 기술은 착취와 지배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을 뿐이고 남성들이 무기를 독점하고 동물들의 재생산 행위를 조종하면서 자신들의 재생산 기능을 발견한 후에 성별 노동 분업에서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동물들의 재생산 행위를 조종한다. 라고 하는 얘기 나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 엘리자베스 피셔에서 라는 분이 쓴 것에서 이제 따왔는데 목축민들이 황소 한 마리가 여러 마리의 암소를 임신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 이를 이용해서 약한 황소들은 이제 거세하고 없앤 후 강한 황소 한 마리가 암소를 임신시키도록 조종했다고 해요. 이게 지금도 남아 있어서 뭐 그 시황소 뭐 이런 뭐 네, 종자 뭐 이런 네. 식으로 뭐 얘기를 하죠.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는 야생의 자유로운 어떤 섹슈얼리티가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경제 대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제적 경제는 무리의 수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좀 되게 지금도 사실 자양되고 있는 거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목축 방법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 방식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조작되어 왔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끔찍한 행위에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에 따르면 여성들은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튼튼하고 이런 어떤 정자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수컷들과 이제 짝짓기를 한다라고 동물들이 흔히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어떤 동물 학자들은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되게 동물들 무리 같은 경우 보면은 왜 수컷들은 이제 외부로 빠져있는 수컷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외부로 빠져있는 수컷들 무리에 속하지 않고 그거는 사실은 어떤 한 강력한 힘을 가진 수컷이 그 무리를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 무리 중에 있는 암컷이 바깥에 있는 수컷들과 짝짓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지 않을까요? 알 수 없죠. 뭐 동물의 세계니까. 근데 어쨌든 통제되고 그러니까 그 무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 동물의 무리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어떤 군집을 이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면서 이 생산 방식을 그렇게 조작해 왔다라는 것이 이제 말하면 이제 주요한 더욱더 이야기다. 강화되는 것 같은 거죠. 예, 어떤 암컷들의 어떤 선택지라고 하는 것들이 1차적으로 수컷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제한되고 2차적으로는 또 인간에 의해서 통제되고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피셔는 동물들에게 행사된 강제의 경제가 여성에게도 행해졌다고 분석하는데요. 남성이 동물의 재생산 행위를 조종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재생산 기능을 발견했고 이는 자연에 대한 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별 분업 노동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목축 유목민들에게 이제 더 이상 여성은 식량의 채집자나 생산자로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자녀를 특히 아들을 출산하는 의미에서 필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성의 생산성은 출산으로 축소되었고 이는 남성에 의해 전유되고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암컷의 무리를 만들고 여성을 납치, 강간하고 부계를 따라 후손과 상속이 이어지도록 가부장제를 수립하는 것은 동물 사육의 강제적 생산 양식의 일부였다는 거죠. 이런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 또한 가축들과 같은 경제적 논리의 대상이 되었고 움직이는 재산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조선시대의 합방일을 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남성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상과 뭐 신분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성생활을 할 수 있지만 여성들은 딱 정해진 날짜, 아들을 출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길에만 해야 되고 하기 싫을 때도 그날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신을 해야 되니까. 막 그런 게 떠오르면서 이 학자들은 다 서양만 조사했을 텐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게. 참 뿌리 깊은 가부장제의 발전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사냥꾼들의 주 도구들은 생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이고 생산수단이 아니라 파괴수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네. 어쨌든 이제 약탈적이고 강제적인 생산 양식과 가부장제는 남성이 무기를 독점하고 동물의 재생산 행위를 조정하고 또 그거를 여성에게까지 적용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으로써 이제 강제적인 생산 양식과 가부장제가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목축 유목민이 아닌 사회에서 가부장제와 강제적 생산 양식의 시작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건가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착취 관계가 농민 사이에서도 존재했는데요. 여성이 자급적 생산을 책임지고 유지하는 동안에 남성은 자유롭게 사냥 원정을 다니면서 다른 부족민의 여성이나 어린이를 납치하고 이들을 원정대 리더가 개인 노예로 전유하거나 신부 가격을 높게 쳐주는 다른 마을에 팔아넘겼다라고 해요. 즉 납치된 여성은 사유재산 축적의 직접적인 원천이 되었던 거죠. 농민들 같은 경우가 간의 경제에서 사냥이라고 하는 게 경제 활동이라기보다는 스포츠이자 정치 활동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이네요. 노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신대륙으로 데려가가지고 사탕수수를 재배하게 했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삼각 무역에서 기원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이 무기를 독점하면서 이미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예가 매매될 수 있으려면 무기를 휘두르는 남성들한테 잡혀 소유물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됐고 이렇게 약탈적으로 노동력을 취득하는 것은 이들 남성에게 가장 생산적인 활동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노예 중에서도 특히 여성 노예가 선호되었다고 하는데요. 여성들은 농업 노동자인데다가 더 많은 노예를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남성을 포로로 잡으면 이들은 보통 살해됐대요. 포로 남성은 위협만 될 뿐이지 사실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과 아이는 잡아서 노예로 만들어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예제는 가부장제를 가능하게 한 불평등 교환의 수단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어떤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비윤리적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산적인 활동으로 생산 활동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또 미츠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사실 여성들이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생산 활동, 생산 경제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가적인 어떤 인정가치를 발생하는 어떤 그런 경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게 없었으면 여성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기초 경제가 없었으면은 이런 거는 그때 당시에도 폭력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 가서 이렇게 해오는 게 뭐 우리 집에 뭘 갖고 왔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문제 아니야? 이렇게 그 시대를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인권이 조금 더 인권의 개념이 좀 더 예전에 더 이렇게 좀 더 발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저의 사견입니다. 네. 네. 근데 보면은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시대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게 당연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들도 많고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잉여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의 근거한 일분담이 아니라 철저한 어떤 지배 피지배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과 착취였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가부장적 노동분업에 기초한 약탈적 양식이 어떤 봉건제와 자본주의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물과 생산수단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가져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이게 어떤 폭력에 의해서 획득한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미즈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한 생산관계로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폭력이 없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완성형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폭력적이지 않고 굉장히 자연적이라면 지금 사회에서 갑질 이런 것도 아마 없어야겠죠. 어쨌든 폭력적 생산 양식은 봉건제와 자본주의에서 변형되고 새로운 노동 통제 속에서 여전히 유지가 되었는데요. 각 시대의 지배적인 생산 양식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가부장적인 성별 노동 분업이 변형되었을 뿐 불균형적이고 착취적인 관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라는 거예요. 봉건제의 경우 토지와 그곳에서 일하는 농민을 직접적인 폭력을 통해 취득한 후 영주와 농노 사이의 지배관계로 완전히 변화했지만 봉건 영주는 영토와 부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군사력과 무기를 결코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반란을 대비한 것이었죠. 아무리 노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해도 봉건제 아래에서 이런 생산관계는 지배계급이 독점했던 강압수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던 거죠. 우리는 이걸 흔히 경제 외적 강제가 작동했던 사회라고 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사회 시간 기억이 안 나요. 그러게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사실 근데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생산관계처럼 보이는 임금노동이죠. 뭐 굉장히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가지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들조차도 이제 경제적 강제의 메커니즘에 기초한 것이고, 사실 노동자는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별로 없잖아요. 간택이 돼야 되는 거죠, 자본가한테. 그리고 어떤 약탈적인 취득 양식이 크게 확장될 때만 이게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은 라틴 아메리카 인디언, 이후에는 아프리카의 노예제에 대한 어떤 폭력적 착취를 통해 이루어졌고, 따라서 자본주의는 인간의 생산 능력에 대한 이전의 야만적 통제 형태를 벗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강화하고 일반화시킨 사회를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유목민들이 여성을 주로 노동력이 아니라 남성 후계자를 출산하는 번식자로 그런 지배를 그렇게 했다, 여성들을 컨트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초기 자본주의 가부장제에서는 노동력 생산과 이를 재생산하는 여성들에게는 사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자본가 계급은 자신을 이제 그 자연의 지배자이자 주인으로 보고 세계의 다른 부분을 그러니까 야만적 자연이죠. 그러니까 막 뭔가 통제할 수 없고 막 너무 새롭고 이런 걸 이제 야만이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착취를 하고 문명화시켜야 된다. 내가 가서 저걸 해야 된다. 이렇게 간주했던 거죠. 이에 대규모 폭력을 사용하여 봉건제 생산 관계에서 자본과 임금 노동 사이의 어떤 계약이라는 생산 관계로 넘어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그 폭력이라는 그 이제 도구를 사용했다. 남성들 도구를, 살상무기인 도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랬고, 그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 봉건제 뭐 자본 그 근대 사회까지 지금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이 마리아미즈가 설명하고 있는 거 우리가 막 같이 읊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꼭 이게 막 자본주의 이렇게까지 막 좀 이게 어려운 얘기로 들으시는 이 청취자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혹은 뭐 우리의 일관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막 가정폭력, 뭐 성폭력 이런 문제까지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건데, 이 남성들이 이렇게 쉽게 폭력을 가하고 특히 여성과 약자애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 근원이, 인류적 기원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도 이 책이 되게 큰 통찰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어떤 뭐 흔히 우리가 한국 사회 내에서 이제 사실 얘기하기로 뭐 군대에서 배웠다, 뭐 어쩌고 하다, 이제 뭐 이런 어떤 뭐 유교적 어떤 막 가부장성 이런 거 이전에 사실 인류의 시초부터 남성들이 전유해 온 그 폭력의 어떤 그 야만성에 길들여진 그것이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그게 이 자본주의 역사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봉건제 때는 영주가 아무리 착한 영주라고 할지라도 사실 내부 반란 진압 이런 걸 목적으로 자기의 그 사병들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자본주의는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이 이런 물리적으로 보이는 힘이 아니라 법과 제도라는 아주 세련된
기술로 포장된 것들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법과 제도 속에서 여성도 어린이도 사람이고 인간이라는 걸 계속 집어넣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딱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투쟁이 사실은 전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어쨌든 태호 쪽부터 이렇게 쭉 내려져 온 폭력의 역사를 계속 그것을 누가 통제를 하느냐라고 하는 주체만 바뀌어졌을 뿐인 거지. 계속적으로 이 폭력의 주체는 남성이었고, 그리고 그 얼굴을 달리하면서 끊임없이 여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네. 불균형한 성별 노동 분업이 폭력 수단을 통해서 수립되고 난 후인 봉건제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이 가부장적 가족, 국가와 같은 제도, 그리고 강력한 이데올로기 체제 등을 통해 유지되었기 때문에 완성되었다고, 온전히 실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종교, 법, 의학에서 여성을 자연의 일부로 규정하여 남성이 통제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있잖아요. 성별 노동 분업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성별 노동 분업들이 쭉 이제 흘러오다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여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유럽의 중심부 국가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노동자들이 영주 혹은 봉건제 속에 이제 있다가 이렇게 인간성을 획득하고 인간으로 인정을 받은 후 나중에 이제 주변부,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부 국가, 지금은 뭐 제3세계라는 단어로 이렇게 많이 통용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식민지였죠. 식민지 국가들, 뭐 민족들에게 노동자 남성과 여성은 계속 자연으로 그렇게 막 그러니까 야만적인 상태로 계속 이렇게 취급을 한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계급이 자신 계급의 여성들에게 강압수단과 직접적인 폭력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왜냐하면 이런 노동자들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는 임노동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 강제를 경제적 강제로 변동시키기 위한 어떤 정치적 양보도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남성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게 한 거죠. 옛날에는 봉건제 속에 있었던 그 봉건제 노예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농노 맞아. 농노였던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근데 이때부터는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민주주의라는 어떤 이름 속에서 이렇게 불러들인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지배계급의 사회적 패러다임을 노동계급과 공유하게 된 어떤 시작이었던 거고 그래서 지배계급의 식민지나 자연은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이렇게 옮겨갔다면 노동자 계급의 식민지는 자기 계급 내에 있던 자국 내에 있던 여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네. 근데 이런 노동자 계급 여성들의 그 같은 노동자 계급 남성에 의한 식민화 자연화 과정은 부르주아 여성에게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다만 부르주아 계급의 여성들이 식민지 여성들과 다른 것은 야만적인 자연이 아니라 길들여진 자연으로 취급되었다는 거죠. 부르주아 여성은 생계를 어차피 남성한테 의존해야 했고 섹슈얼리티나 생산적인 자율성, 생산력은 다 남성에 의해서 억압받고 엄격하게 통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본가의 후계자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로 규정되었습니다. 네, 이제 좀 익숙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르주아 여성을 길들여서 남편의 소득에 의존하는 가정주부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을 만든 거 이런 것들 전체가 다 사실은 하나의 음모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모든 것이 어떤 여성의 재생산 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거고 이게 바로 자본주의 과정에서 여성의 가정주부화라고 하는 성별분업 모델인 거죠. 또 이 과정은 남성의 노동자화 과정과 병행이 돼서 일어났는데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가정과 가족은 사적이고 길들여진 자연으로 규정되었고 공작은 공적이고 사회적인 생산의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 계급의 여성은 어떻게 가정주부가 된 건지 또 궁금해지는 지점이네요. 농민, 장인, 노동자 여성은 언제나 모든 일을 해야만 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 18세기와 19세기 초까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일처제와 가부장적 핵가족은 그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부르주아 유산 계급 사이에서만 가능했는데요.
이런 19세기 후반부터 국가가 많은 법적 개혁을 통해서 부르주아 가족 형태가 모두에게 규범이 되도록 이제 그런 뭐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부르는 그런 계급에게도 다 이렇게 핵가족이 좋은 거다. 이렇게 막 이제 전파를 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국가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이들을 재생산하기 위해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여성과 아동노동에 대한 이 지나친 착취 때문에 여성들은 건강한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 강한 노동자가 군인을 키워낼 수도 그래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착취하면 안 되겠다. 막 자본이 착하거나 국가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가 유지되려면 자본이 유지되려면은 이 공장이 유지되려면은 여자들이 건강해서 좀 아동을 더 키워내고 그래서 이제 장성한 어떤 남성 시민 그때 시민이라는 단어가 있었나? 아무튼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조치에 의해서 이런 캠페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족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되게 오래전부터 이런 형태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최근에 만들어진 형태인 거죠. 심지어 법으로 이제 노동자들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조차 주지 않았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과 좀 비슷하지 않나. 예, 그때는 지나친 노동과 착취로 이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키워라 하면서 여성을 가정에 들어앉힌 거고. 국가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잖아요. 어떤 자본에 의해서 지나친 착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결혼도 다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제 또 국가가 또 개입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낙태죄도 폐지 안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진짜 그 역사가 진보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메커니즘 악의 메커니즘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또 약간 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만 봐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는 애 낳지 마라 했다가 또 몇 년 뒤에는 애 낳으라고 했다가 그게 막 계속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또 강제 개입을 계속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 국가의 강제 개입이란 거가 뭔가요, 지금? 네, 조금 전에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국가는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한 원래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결혼 금지를 없애는 법을 시행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도 결혼을 할 수 있고 가족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섹슈얼리티가 이 가정의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도록 제한을 시켰는데요. 결혼 전 혹은 결혼 후의 성관계를 범죄시하고 처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또한 낙태를 범죄라고 하는 법률도 이 시대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교회가 뒷받침했는데 세속국가가 범죄라고 부른 것을 교회는 죄라고 했고 교회는 국가보다 더 광범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이런 식으로 여성의 가정주부화는 노동계급으로까지 강제로 진행된 거예요. 네. 근데 여성의 가정주부화 이거의 목적이 노동자와 군인을 확보하려는 그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사 노동과 소비의 주체로서 가정주부를 만드는 것은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되었는데요. 이를 흔히 과학적 가정 경영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이제 되게 흥미로운데 이때 가정학이라는 학문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가정주부는 청결과 위생을 위한 먼지, 세균, 박테리아 등을 없애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가전 제품과 여러 가지 화학 산업의 신상품을 소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가정주부가 이 상품들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면 가장이 벌어온 임금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 비용을 줄이는 역할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네. 결국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얼마 전에 폐기된 법들 있잖아요. 간통죄라든가 지금 우리가 열심히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낙태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의 기원이 바로 노동자 계급을 일부 일처제의 가부장적인 핵가족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긴 거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건 정말
과히 이제 강제적 창조 과정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주부에게 부여된 역할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남성의 임금을 낮추는 거였고요. 사실 여성의 가정주부화를 통해서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비용을 여성에게 전가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노동들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또 이런 어떤 여성 노동이 공기나 물 등의 자연자원처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였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들이 노동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여성을 가정주부로 강제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 네. 오늘 좀 역사적이면서도 좀 이론적인 그런 어떤 머리 아픈 얘기들도 채워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세미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재밌었고요. 이 책을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뒤에 뭐 식민지화 과정이라든지 중간에 마녀 사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많은 사례들로 되어 있어서 이론서이지만 이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책모임 같은 거 하면서 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혼자 읽기 어려운 책은 같이 읽으면은 좀 더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풍성해지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야심차게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는 무겁고도 어려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책은 이론서긴 하지만 꽤나 재밌는 책이에요.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정말 이 책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와 결탁한 가부장제가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해왔는지에 대한 기원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책 읽기 좋은 가을이에요. 이 책과 함께 풍요로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들의 당나귀 귀 시즌4는 2018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